네, 안녕하세요. 노인채용론 강의를 맡은 박두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노인채용론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 노인채용론은 예전보다 조금 더 많은 과목들에 대한 부분이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노인과 관련된 여러 체육학적 학문들이 다 병합해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문제는 어려움이 굉장히 적은데 문제에 대한 그런 이제 학문들의 개수나 혹은 적용되는 이론의 개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잘 고려를 해주신다면 사실상 어려움이 없는 과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노인 채용론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거고, 그리고 각각 그 노인에 대한 어떤 요소들이 중요한지 가장 좀 중요한 부분만 좀 꼽아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노인과 노화에 대한 특성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화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시는 게 좋은데요. 이 노화 같은 경우에는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신체가 겪게 되는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포괄하는 그런 이제 약간 시간에 대한 지남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결론적으로는 나이가 들어감 혹은 내가 점차 몸이 쇠퇴하고 있다. 몸이 쇠퇴한다 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그 노화에 대한 개념인데, 이게 육체적, 심리적, 사회적인 변화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노화에 대한 구분, 이게 좀 중요하긴 한데요. 이 노화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개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먼저 연대기적 나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장기를 거쳐 점차적으로 노인까지 제가 생리적으로 계속적으로 노화가 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나이에 따라서 노화가 진행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연대기적 나이는 이 나이에 따라서 어떠한 노인인지를 구분하는 그 척도가 되는데요. 그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먼저 저희가 65세 이상부터를 노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65, 75, 85, 그 다음에 100을 써줍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65에서 75세 사이는 약간 어린 나이의 노인이라고 해서 연소 노인이라고 하고요. 연소 노인. 그 다음에 이쪽 75세에서 85세까지는 중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85세에서 100세까지는 이제 약간의 그런 나이가 많은 노인이라고 해서 고령의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00세 이상부터는 굉장히 초월했다. 노인을 이제 초월했다라고 해서 초고령 노인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연대기적 나이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65, 75, 85, 100을 써주고, 그 다음에 거기 안에다가 이제 각각의 연소, 중고령, 고령, 초고령을 써주시면 문제 푸시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기능적 나이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생리적 기능이 저하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연대기적 나이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기능적 나이는 내가 많이 사용할수록 오히려 더 적게 나이를 먹기 때문에 사실상 내가 움직임에 대한 부분 혹은 몸 안에 있는 그런 이제 생체적인 어떠한 그런 이제 좀 건강한 그런 나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노인 인구에 따른 분류, 이것도 좀 중요한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인 인구가 얼마나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를 어떠한 그 기준으로 좀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냐, 우리가 지금 현재 노인 인구가 몇 %일 때 어떤 사회냐를 어떻게 구분하냐면, 맨 처음에 저희가 그 노인의 인구가 총 인구에 대비해서 7에서 14%, 아니면 14에서 20% 이렇게, 그리고 20%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먼저 7에서 14%까지는 저희가 고령으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7에서 14%는 고령화 사회, 그리고 14에서 20%까지는 저희가 고령에 대한 사회가 됐다 해서 고령 사회, 그리고 20에서 20 이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초고령 사회라고 합니다. 초고령. 자, 그러면 저희가
저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사회라고 볼 수 있냐면 2020년도 기준에서 저희는 15.9%이기 때문에 고령 사회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2025년부터는 저희가 20%를 이상 넘어갈 수 있다고 해서 이 초고령 사회로 넘어갈 수도 있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건강수명과 기대수명 좀 비교해 볼 건데요. 이 건강수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하게 사는 기간, 건강하게 사는 기간을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제 기대수명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가 죽을 때까지 사는 기간,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더 쉬울 것 같고요. 이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한 10년 정도 난다고 하기 때문에 이 건강수명, 여기 건강, 이거는 기대, 이게 10년 차이 난다고 합니다. 10년 차이. 그렇다면 저희가 그 운동이나 아니면 이제 스포츠 지도사가 해야 되는 그런 역할 자체가 이 건강수명을 좀 더 높여서 이 기대 수명까지의 이제 기간에 있어서 건강한 날을 길게 하는 것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노화 관련된 이론이 있는데요. 이것은 좀 이론별로 다 이제 잘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왜 노화에 대한 부분이 일어나느냐에 따른 그런 이제 이론들이 생물학적 이론, 그리고 사회학적 이론, 심리학적 이론,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한 이론이 나올 건데 꼭 구분해서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각의 그런 이론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노화에 대한 생물학적 이론인데요. 이게 신체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몸의 안에 있는 생체적인 이론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유전 이론 같은 경우에는 쉽게 유전 요인이 노화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유전적인 요인이 어떤 요인들이 있느냐? 이 노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두 가지가 있겠죠. 뭐냐면 저희가 질병을 일으키는 유전자가 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질병이 있는 유전자가 있으면 노화를 더 빠르게 하거나 수명을 낮춰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노화가 더 빨리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수명에 대한 유전자. 이게 뭐냐면 저희가 그 인간의 세포가 분열을 계속 할 때 제한된 횟수만큼 분열하게 만드는 텔로미어라는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 이 텔로미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게 저희가 고정돼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돼 있는데 이게 분열할 때마다 계속 짧아지는 거예요. 짧아지다가 마지막에 저희가 이거를 분열하게 되면 저희는 어떻게 돼요? 수명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질병이랑 그 다음에 수명에 관련된 유전자가 노화를 일으킨다. 이게 결론적으로 유전적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세포 손상 누적이 세포의 기능 장애와 개사를 결정한다는 건데요. 이건 뭐냐면 몸에서 그런 이제 안 좋은 그런 물질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면 자유기 혹은 활성산소, 이러한 여러 가지 몸에 있어서의 그런 세포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 세포 손상이 누적돼서 질병 위험이 증가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노화가 진행되고 수명이 적어진다라고 하는 이론이 손상 이론입니다. 교차 결합 이론 같은 경우에는 DNA 손상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조금 손상 이론과 좀 별개로 이 교차 결합이라는 것이 어떤 물질에 일어나게 되면, 만약에 이 동그란 물질에 일어나는 만약에 교차 결합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저희가 이 물질은 여기 이 동그라미에 맞는 그 수용체, 여기 있는 수용체에 딱 맞게 물질이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물질의 교차 결합이 일어났습니다. 이 교차 결합이 일어나게 되면 물질이 세모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 물질 때문에, 이 결합 때문에. 그럼 이 세모가 여기 세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 분자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몸에서는 적절한 그런 반응이나 아니면 몸에서 유지해야 되는 그러한 신호들을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근육건, 인대 탄력성 감소, 뭐 콜라겐 이런 부분에 이제 교차 결합이 일어나면 피부, 혈관 등의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노화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손상 이론 안에서도 교차 결합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점진적 불균형 이론은 뭐냐면 이 점진적으로 저희가 이 몸에 있어서의 그런 시스템들이 점점 불균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불균형. 이 불균형이 나타나게 되고 이것은 노화를 만든다 라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는 좀 주안점이 뭐냐면 각 기관들, 뭐 중추신경계, 내분비계, 뭐 근육계가 있겠죠. 이 각각의 그런 시스템들이 다 각 그 시간이 다 다르게 진행된다는 거예요. 그 불균형이 각각 다르게 진행,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추신경, 그 다음에 내분비계, 근육계가 전부 다 불균형한 게 일어나긴 하는데 각각 다른 시간대에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이론이 또 하나가 있긴 한데, 간단하게 좀 보시면 여기 사용 마모 이론이라고 오른쪽에 써놨는데, 많이 쓰면 노화가 진행된다 라고 하는 이론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심리학적 이론을 알아볼 건데요. 이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제 이론을 낸 게 욕구 단계설이라고 하는데, 이 욕구의 단계설을 심리학적인 그런 노화를 초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이 욕구 단계 이론은 총 5단계가 있어요. 뭐냐면 생, 전, 애, 존, 자라는 게 있는데요. 먼저 생리적 욕구, 그 다음에 안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애정 혹은 사회적 관계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존중의 욕구, 그 다음에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인데요. 이게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뭐예요? 성공적 노화가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 각각의 단계는 밟고 올라가야지 달성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한 부분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낮은 수준의 욕구는 그 다음 수준의 욕구가 달성되기 전에 충족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모든 단계가 자아 실현까지 올라가게 되면 성공적인 노화가 이루어진다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에릭슨의 인간 발달 이론 같은 경우에는 총 8단계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8단계는 뭐냐면 각 생애 주기별 발달 가압이 있대요. 발달 가압이 존재하는데, 이 발달 가압을 달성했느냐 아니면 달성 못했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달성했으면 어떤 성격? 긍정적. 그다음에 달성 못하면 부정적. 그래서 이 성격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총 8단계가 있는데 저희가 이 8단계를 모두 보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노인 채용론이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보는 게 좋냐? 여기 이 7단계부터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장년기 자체는 중년기라고 하는데, 이거는 노인이 되어가는 단계고요. 이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노인에 대한 단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단계는 꼭 잘 숙지해서 공부해 주시면 오히려 시험 문제 푸실 때 혹은 시험 문제가 출제됐을 때 당황하지 않고 푸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먼저 7단계 볼게요. 생산성 대 침체성이에요. 어떤 걸 보고 이제 결정이 되느냐? 이 사람이 양육, 그리고 이제 회사 안에서의 생산성 혹은 뭐 창의성에 대한 부분에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대한 부분으로 결론적으로 생산성에 대한 성격 혹은 침체성에 대한 성격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부정적인 결과, 긍정적인 결과 있죠. 그래서 이제 가족 부양 또는 어떤 형태에 대한 일을 하는 생산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생산성에 대한 부분, 침체성 같은 경우에는 생산적이지 않은 단계로 된다는 겁니다. 노년기 같은 경우에는 자아통합과 절망의 단계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이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시기죠. 그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과거를 되돌아봄.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만족한다 라고 하면 자아통합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난 정말 별로 잘 못 산 것 같아. 그럼 절망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결과로서 자부심과 만족감을 느끼면서 삶을 되돌아봤을 때 죽음을 위험 있게 받아들이는 단계가 자아통합. 그리고 내가 달성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삶의 종말에 대해서 뭘 느껴요? 절망을 느끼게 되는 단계입니다. 자, 이 단계를 조금 쉽게 외우자면 어떻게 외우냐면 생체장, 생체장에서 뭐 하라고요?
좌절을 하지 마라. 좌절, 노. 이렇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은 생산성, 그리고 체는 뭐예요? 침체. 그게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장년기 때. 그리고 자는 자아통합, 절은 뭐예요? 좌절. 그 다음에 노는 노년기. 그래서 장년기 때 생산 침체, 그리고 노년기 때는 자아통합 좌절. 이렇게 좀 외워주시면 좀 쉽게 외워주실 수가 있지 않나 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생체장 좌절로. 그리고 이제 위에 하비거스트의 7단계가 있는데요. 하비거스트는 그러니까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하비거스트의 발달 과업은 7단계까지가 있고, 노년기에는 뭐 이제 근력 감소, 건강 약화에 대한 적응, 배우자 사망에 대한 적응, 뭐 이런 것들이 특징이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데요. 발테스의 보상을 수반한 선택 적정화 이론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이 성공적 노화를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뭐냐면 선택과 그 다음에 적정화 그리고 보상 이렇게 있는데, 적정화 이게 각각의 특징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선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노화가 왔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선택. 그리고 적정화 같은 경우에는 이 선택한 것들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그런 다양한 방법을 적정화한다. 다양한 방법 적정화. 자, 그리고 보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부분이 성공적인 노화를 가져다 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시를 뭐라고 하냐면, 저희가 만약 기억에 대한 손실이 예시, 기억 손실. 기억력이 나빠지죠? 그것에 대해서 저희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어떤 성공적인 노화에 도움이 되느냐? 첫 번째 스텝. 먼저 기억 손실에 대해서 저희는 단순하게 행동하자라는 것을 먼저 첫 번째 기준으로 뒀고요. 두 번째 적정화 단계에서는 어떻게? 이 선택한 거, 단순하게 행동하자는 거에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는 거죠. 그 뭐냐면, 제가 노인 같은 경우에는 수분 섭취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물을 먹는 것을 가끔 까먹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자마자 물을 먹기. 물을 먹는 것을 연습하면 내가 이제 일어나자마자 기억을 안 해도 되고 그냥 단순하게 물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어났구나, 그러면 나는 물을 먹었었구나 라고 기억을 이제 못하는 부분에 대한 약간 그런 적정화에 대한 부분으로 보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보상 단계는 뭐냐면, 저희가 기억 손실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어떤 식으로 좀 개선할 거냐, 혹은 이거를 보충할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기억을 저희가 머리에서 못하면 어떻게 돼요? 문서로라도 남기면 되죠. 그럼 노트에다가 할 일 적기. 노트에다가 할 일을 적음으로써 내가 기억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부분이 쭉 이렇게 써 있고요. 저희가 이제 이 중요한 부분, 수명, 생물학적 건강, 정신건강, 인지적 효능, 사회적 능력 및 생산성, 개인적 통제, 생활 만족 등의 7가지를 성공적 노화의 지표로 제시한다는 것이 바로 발테스의 SOC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화의 이제 사회적 이론, 마지막 사회적 이론인데요. 이것들은 조금 굉장히 상호 간의 그런 이제 관계에 대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사회적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볼게요. 활동 이론은 내가 그만큼 많이 활동을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노화가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활동을 지속하는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늙는다라고 하는 이론이고요. 연속성 이론은 뭐냐면, 이 활동만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그 성공적인 노화의 지표가 아니라, 원래부터 만약에 활동을 만약에 저희가 지표로 보는 게 아니라 활동 자체에 대한 부분이, 만약에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이 있어요.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성공적 노화가 되겠죠. 하지만 활동을 되게 적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활동을 적게 했던 사람한테는 오히려 노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활동을 원래 안 했던 사람은 활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성공적인 노화고, 활동을 많이 했던 사람은 활동을 계속하는 게 그 노화를 성공적인 노화로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예전에 했던 행동대로 똑같이 하는 것. 그래서 뭐 이상한 갑자기 뭐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이론이랑 좀 비슷한 거죠. 사람이 안 변하는 게 가장 좋은 노화다라는 게 이 이론의 근거입니다. 그리고 분리 이론 같은 경우에는 활동 이론과 조금 상반되는 이론인데요. 오히려 활동을 안 하는 것이 그 사회나 본인에게 더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노인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준비한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극적 사회활동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지 어떻게 보면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사회 계층들이 많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위로 못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인들 같은 경우에는 죽음을 준비하러 사회활동을 좀 줄이는 것이 오히려 밑에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둘 다한테 긍정적이다. 누구한테? 노인과 사회한테 모두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활동을 안 하는 게 더 소극적인 노화가 성공적인 노화다 라고 하는 게 분리 이론입니다. 하위 문화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그냥 공동체 사회에서의 하나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이건 예를 들면 노인정 같은 경우에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부터 해서 쭉 해가지고 뭐 100세까지 뭐 있으실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65세라고 하시면 딱 그 65세에 해당하는 분이 노인정에 갔으면 거기서는 거의 막내겠죠. 그러면 막내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65세면 막내예요, 막내. 오히려 그러면 이제 75세면 오히려 그럼 중간층. 한 85세. 이건 제가 임의로 정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상위층이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서열이 형성되고 그 내부에 대한 그런 이제 상호작용이 각각의 그 하위 문화에 따라서 다르게 형성되게 된다. 그래서 노인 특유의 하위 문화가 형성된다고 하는 게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좀 제가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그 낙인 이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낙인 이론. 이건 사회학적인 이론이긴 한데 이것은 다른 사람이 노인이라고 혹은 노화라고 규정을 지으면 그 노인의 형태나 혹은 노화가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넌 노인이야, 이제 노인이야, 그렇게 행동하지 마. 아니면 넌 노화가 왔어, 그러면 이제 좀 관리를 해 라고 하면 나 진짜 늙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때부터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예요. 자, 6번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교환 이론이 있는데 교환 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이 관계, 사회관계에 대한 부분에 사회생활이죠. 사회관계에 대한 부분에 이제 내가 이 관계에 대해서 가치를 느껴요. 가치를 느끼는 것과 그리고 이 사회관계를 위해서 투자해야 되는 거. 투자 비용이 있으면 이 투자 비용과 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부분이 예전에는 내가 이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라고 느껴서 훨씬 더 사회관계에 대한 부분이 더 높았겠죠. 근데 이게 점차적으로 노인으로 될수록 이 투자 비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커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굳이 이걸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은 점차 사회생활을 안 하겠죠? 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왜 투자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점차 노화가 진행된다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를 안 일으키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 사회적 가치를 갖게 하거나 혹은 더 사회적 가치를 높게 하는 방향으로 이제 동기부여를 하겠죠. 이렇게까지 알아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화에 따른 이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부분은 이 노화 같은 그 신체적 변화는 점차적으로 그 더 좋은 게 안 좋아지고 안 좋은 게 더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원래 좋았던 것, 좋은 것은 적어지고 나쁜 건 더 많아진다
라고 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피하 지방에 대한 감소 그리고 체지방량에 대한 증가, 개분포, 이거 꼭 구분해서 알아주시면 좋은데, 이 피하 지방에 대한 감소는 결국에 저희가 추위를 많이 타게 됐죠. 근데 이 체지방량은 증가하는 것은 뭐예요? 근육 증가 때문에. 근육이 감소하는 거죠. 근육 감소. 근육이 감소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에너지 소비나 체지방을 이제 축적하는 것을 막을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늘어난다. 그리고 제가 좀 얘기해주고 싶었던 게 여기 대뇌와 신경세포의 감소로 인지기능이 저하된다. 이것은 이제 심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지기능이 저하된다고 해서 내 머리, 그 상상에 대한 부분, 그런 게 좀 적어지는 거니까 심리적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오히려 이 대뇌와 신경세포에 대한 구조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변화인 거죠. 이게 뭐예요? 구조가 뭐예요? 신체겠죠. 그래서 인지기능 저하는 결론적으로 이 신체적에 대한 노화에 대한 변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왼쪽 보시면 그 체지방 비율이 증가하고 근육량, 근력이 감소하고 최대 산소 섭취량, 이거 뭐예요? 최대 운동 능력 감소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혈관 경직도가 증가하고요. 동정맥 산소차라고 하는 것은 동맥과 정맥 사이에는 모세혈관이 있거든요. 이 모세혈관은 뭐냐면 근육에다가 산소를 제공합니다. 영양분이랑. 그럼 결론적으로 동정맥 산소차가 감소한다는 것은 근육에다가 산소를 제공하는 게 적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심리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불안에 대한 증상이나 여기 의존심, 흥미, 열등감이 증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노화에 대한 사회적 변화는 이제 사회적 지위, 권리, 활약, 그다음에 경제적 능력이 약화되고 사회적 고독감에 대한 발생, 여가 생활에 대해서 소외된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2강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